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던데 한글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 질문을 처음 들었던 것은 몇 년 전 런던의 한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한국 문화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그날의 발표자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열정적으로 소개하며 특히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말했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효율성에 대해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한국어를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를 다소 회의적인 태도로 떠났습니다. 글자가 사람을 잇는 다리라니 정말 그런가? 언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제 삶에서 언어가 문제였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저는 런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났고 우리는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서 온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 문화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이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영어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정도만 말할 줄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는 단순한 장벽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다과를 함께 하자며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는 차의 종류와 전통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응답했지만 그가 아쉬운 눈빛을 보내셨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시아버지가 전통 찻잔 세트를 선물로 주셨을 때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 기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던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대화가 더 따뜻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자신이 점점 더 미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늘 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런던에서 남편이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대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화면 뒤에 물러나 있곤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통역을 해주려 했지만 통역으로는 담을 수 없는 가족 간의 미묘한 정서와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시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 댁에 가자.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과연 제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 며칠이 지나 시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재는 작은 도서관 같았고 오래된 책들과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낡은 상자에서 빼곡히 한글로 쓰인 편지 묶음을 꺼내 보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편지들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시할아버지가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담긴 이야기와 그 속에서 나눴던 마음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통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나눴던 소중한 편지들이래. 그 안에는 그 시절의 추억과 조언,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어. 남편의 통역을 듣는 동안 저는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직접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 따뜻한 메시지들과 기억들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지만 언어의 벽은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벽을 넘지 않는다면
내가 시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언어라는 장벽을 넘지 않으면 저는 그의 세계와 진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시아버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남편의 가족들과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진심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시아버지의 편지를 본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그날 시아버지의 표정과 따뜻한 목소리가 제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죠.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시아버지가 편지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언젠가 직접 읽고 싶거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각오해야 할 거야. 한국어는 쉽지 않아. 알아.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미뤘잖아. 그렇게 저의 한국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며 한글이 어떻게 소리를 표현하는지,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체계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죠.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이루어졌어. 글자의 모양이 발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배울 수 있어. 그의 설명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막상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정확히 발음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처음으로 적어본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큰 글씨로 가나다를 써주며 따라 쓰라고 했을 때 저는 펜을 들고 글자를 쓰는 손이 자꾸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파벳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한글의 직선과 곡선은 너무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쓴 글자는 비뚤비뚤했고 글자의 크기도 들쭉날쭉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웃어버렸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연습하다 보면 곧 나아질 거야. 시아버지도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수 쓴 간단한 메모를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읽어봐도 좋아. 틀려도 괜찮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들고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로, 라, 차, 마, 시, 고, 가, 자.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차 마시러 가자. 그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한정적이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에서는 기쁨과 뿌듯함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그분과의 관계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라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초 한국어 수업을 찾아보고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법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영어에서는 I eat rice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나는 밥을 먹어요처럼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옵니다. 이런 구조에 익숙해지려면 문장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했고 게다가 을을 같은 조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매번 제가 틀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웃곤 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나처럼 영어 배울 때 힘들었잖아. 한국어도 같은 거야. 발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빨리라는 단어를 말하려 할 때 남편은 팔리처럼 들린다며 입술의 위치를 더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또 발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수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다시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어릴 적에 사용했던 한글 학습책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어릴 때 한글을 배울 때 썼던 책이야. 너도 이걸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책은 낡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림과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저는 메모를 하며 그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 문화는 단순히 언어적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배우는 것은 저를 더 큰 흥미와 열정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점차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가 한국어로 날씨를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라, 한국어 많이 늘었네. 그 칭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김치가 맵다고 말하려다가 김치가 예쁘다라고 말에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조차도 저를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나눈 짧은 대화들, 남편과 함께한 학습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된 한국어 속의 문화적 의미들 모두가 저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저는 시아버지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시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고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도 항상 미소를 지으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제게 도전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점차 한국 문화와 시아버지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와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각종 전통 음식이 진열된 가게들과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에게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설명은 모두 한국어였고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몇몇 단어와 표현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떡볶이 가게를 가리키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로라,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먹어보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반가운 표정으로 그럼 한번 먹어보자고 말씀하시며 직접 떡볶이를 주문하셨습니다. 떡볶이는 빨간 양념이 가득 묻은 모습으로 보기만 해도 매워 보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첫 입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매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흔드는 제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는 놀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로라, 괜찮아?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저는 간신히 네, 조금 매워요라고 답했지만 제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씀하셨고 몇 분 후 떡볶이 대신 김밥 한 접시가 저희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서운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그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섭섭하신 것 같아.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떡볶이를 잘 못 먹어서 한국 음식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지 못한 것이 시아버지께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제 의지를 한국어로 직접 표현해 보겠다고요. 그래서 한글 공부를 하며 매운, 괜찮다, 시도하다 같은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로 시아버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 떡볶이 좋아해요. 근데 조금 매워요. 그래도 다시 먹어볼게요. 제 서툰 한국어를 들으신 시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로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음식은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주방에서 직접 떡볶이를 만드셨습니다. 이번에는 매운 고추를 거의 넣지 않으신 특별한 로라 스타일 떡볶이였습니다. 제가 한 입을 먹고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짧은 문장을 한글로 적어주셨고 저는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며 단어를 익혔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가족은 마음의 집이다라는 문장을 적어주셨는데 그 뜻을 이해하며
저는 한국 가족 문화 속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한 가끔 저를 서재로 부르셔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남편이 통역하거나 시아버지가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세계와 소통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와 대화하던 중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에서는 가족끼리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 가족끼리는 예의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웃으며 제 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로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건 잘 알아.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로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는 거야. 이 작은 사건들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며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며 저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대화로 나누기보다는 주로 웃음과 몸짓으로만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툴게나마 한글을 읽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순간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부르시더니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처음 한국어 공부를 결심하게 만든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것이었습니다. 로라, 내가 정말 많이 늘었으니 이제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시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편지를 건네셨고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치고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멀리 가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 제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고 몇 번은 멈춰서 남편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을 때 방 안에는 고요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곧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로라, 정말 잘했어. 내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줘서 고맙다. 그 순간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글로 짧은 문장을 적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자 같은 쉬운 문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은 서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나눈다라는 문장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나눈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재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아버지가 쉬운 말로 풀어주셨고 제가 틀린 발음이나 억양으로 말할 때도 항상 웃으며 차근차근 교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시원해요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로라, 시원하다는 보통 차가운 날씨에 쓰는 표현이야. 오늘처럼 따뜻한 날씨에는 포근하다라고 해야 맞아.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런 실수조차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은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가끔 가족 앨범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한글로 적힌 캡션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도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기억과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하며 저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을 때 시아버지는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어 우리 각자에게 쪽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언어로 마음을 나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느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연결을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로라,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저는 눈물을 참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더 잘 준비해서 올게요. 한국을 떠난 후에도 시아버지와의 연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 편지들은 모두 한국어로 쓰였습니다. 제가 쓴 한국어 문장은 여전히 서툴고 부족했지만 문법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더욱 유창하게 시아버지와 대화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야. 내가 그 다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 기특하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나 언어 체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요. 한국어를 배우며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펴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며 다시 한번 그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는 단어 하나하나가 단순한 학습의 일부를 넘어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더 큰 연결의 초석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시아버지와 함께 그 다리를 건너며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날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